화부 프란츠 카프카 1913년 16살의 카를 로스만이 한여의 꾀임에 빠져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바람에 그의 부모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버렸다. 카르를 태운 배가 속도를 늦추어 뉴욕항으로 들어오자 자유의 여신상을 비추고 있던 햇살이 더욱 강렬한 빛을 내리쬐는 것 같았다. 긴 칼을 든 여신상의 팔은 방금 지켜던 듯 힘차게 솟아있었고 주위에는 한없이 자유로운 바람이 불었다. 저렇게 크다니. 카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배에서 내릴 생각도 않고 서 있는데 그의 옆을 지나치던 짐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는 차츰 갑판의 난간까지 밀려났다. 항해 중에 알게 된 젊은 남자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내리지 않을 거요? 이제 곧 내릴 겁니다. 카렐은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가볍게 여행 가방을 든 카렐은 그것을 옆구리에 끼웠다. 하지만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멀어져가는 그 젊은 남자를 건너다 보자 갑자기 우산을 배 아래의 선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카렐은 썩 내키하지 않는 얼굴의 그 남자에게 달려가 잠깐만 여행 가방을 보아달라고 부탁하고는 돌아올 때를 대비해 장소를 확인한 다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선실로 내려와 보니 지름길로 이어진 통로가 항해 중 일대와는 달리 막혀 있었다. 승객이 모두 하선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들과 계속 이어지는 낮은 계단들, 그리고 꾸불꾸불 이어지는 복도,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텅 빈 방을 가로지르며 길을 찾느라고 애를 썼지만 결국 미로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선실은 한두 번밖에 와본 적이 없는 데다가 또 늘 많은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녔기 때문이었다.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명의 발자국 소리가 머리 위에서 계속 들려왔다. 이미 정지된 기계의 마지막 작동 소음이 마치 숨결처럼 멀리서 들렸다. 카렐은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문득 마주친 작은 문을 아무 생각 없이 두드렸다. 열려 있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카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 대는 겁니까? 키가 큰 남자가 카렐을 보자마자 물었다. 배의 맨 윗간에서 이미 소진된 흐릿한 불빛이 채광창을 통해 들어와 초라한 선실을 밝혀주었다. 선실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의자 하나와 덩치 큰 남자가 마치 창고 안에 저장된 물건처럼 놓여 있었다. 선실을 찾아가려는데 항해 중에는 몰랐는데 지독하게 복잡하고 큰 배군요. 카렐이 말했다. 그렇지요. 남자는 자랑스럽다는 듯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작은 가방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반복해서 두 손으로 눌러대고 있었다. 아무튼 들어오시오. 그렇게 밖에 계속 서 있을 작정은 아니겠지요? 남자가 말했다.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카렐이 물었다. 천만에요. 당신이 방해가 되다니요? 독일인이세요? 미국에 갓 도착한 사람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카렐은 그가 정말 독일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맞소, 독일인이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나 카렐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남자는 손잡이를 잡아 문을 당겨 닫았고 그러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싫소. 남자가 다시 가방을 보면서 말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는걸요? 침대 기둥에 불편하게 기어있던 카렐이 말했다. 지금이야 그렇죠.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이 남자와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카렐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남자가 말했다. 침대 위로 올라가 누우세요. 거기에는 자리가 좀 더 넓습니다. 카렐이 몸을 훌쩍 날려 침대 위로 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카렐은 아무렇게나 기어들어가며 멋쩍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침대에 들어가자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맙소사, 가방을 깜빡 잊고 있었네. 가방이 어디 있는데요? 갑판 위에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카렐은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기 전 우도 안감에 덧대준 비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부트바움, 프란츠 부트바움이군요. 중요한 게 들어있는 가방이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을 왜 낯선 사람에게 맡겼소?
우산을 두고 와서 가지러 왔는데 가방을 끌고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행이 없나요? 네. 차라리 이 남자와 함께 있는 편이 낫겠어. 지금 어디에서 이보다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 순간 그런 생각이 카를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제 가방을 잃어버렸군요. 우산은 물론이고요. 남자는 이제야 카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듯 말하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지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남자는 짧고 순 많은 검은 머리를 북북 긁으며 말했다. 배를 타면 항구가 바뀔 때마다 풍습도 바뀝니다. 함부르크에서라면 당신이 말하는 부트바움이 아마 가방을 지켜주었겠지만 여기서는 부트바움도 가방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방을 찾으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하고 남자가 말하며 한 손으로 카를의 가슴을 제법 거칠게 떠밀어 침대 안으로 밀어넣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카를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 봤자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요. 잠시 후면 나도 나가니 함께 갑시다. 가방을 이미 도둑 맞았을 텐데 지금 올라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가방을 놔두었다면 배가 완전히 빈 다음에 찾는 게 더 나을 거요. 우산도 그렇고. 이 배에 대해 잘 아십니까? 카를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배가 텅 비면 물건을 찾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평소 같으면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카를에게는 수상쩍게만 느껴졌다. 나는 이 배의 화부요. 남자가 말했다. 아, 당신이 화부군요. 카를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실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팔꿈치에 몸을 싣고는 그 남자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내가 슬로바키아 남자와 함께 자던 선실 바로 앞에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기계실이 보였어요. 맞소. 거기서 내가 일했소. 화부가 말했다. 저는 늘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요.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분명 엔지니어가 되었을 겁니다. 카를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런데 왜 집을 떠나왔소? 아, 그건... 카를은 손을 내저으며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는 듯 화부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 화부가 말했다. 카를에게 그 사연을 들려달라는 뜻인지 그만두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는 화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부모님에겐 제가 무엇이 되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카를이 말했다. 내 자리가 비게 될 거요. 화부는 카를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바지 호주머니 속에 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주름진 철회색 가죽 바지를 입은 다리를 침대 쪽으로 쭉 뻗었다. 그러는 사이에 칼은 벽 쪽으로 좀 더 자리를 옮겨야 했다. 일을 그만둘 겁니까? 그렇소. 우리는 오늘 떠납니다.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정이 있어요.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니요. 게다가 당신 말이 맞소. 마음에 들지 않소. 설마 당신이 화부가 되려는 건 아니겠죠? 화부가 되는 건 어렵지 않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말이지 말리고 싶소. 유럽에서 대학 공부를 할 작정이었다면 여기서 무언들 못하겠소? 미국 대학들은 유럽 대학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오. 글쎄, 하지만 대학에 갈 돈이 없어요. 낮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장까지 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겐 그런 인내심이 없어서 겁이 납니다. 게다가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특별히 훌륭한 학생이 아니어서 졸업식을 할 때에도 섭섭한 마음이 그다지 없었거든요. 이곳의 학교는 더 엄격할지도 모르고 저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대단한 것 같고요. 벌써 그런 일을 겪었소? 그렇다면 좋소. 우린 한편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린 독일배를 타고 있지 않소? 이 배는 함부르크와 미국 해운사 소속인데 왜 독일인만 고용하지 않는단 말이요? 1등 기관사가 루마니아인 아니요? 그 녀석 이름은 슈발이라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 빌어먹을 녀석이 우리 독일배에서 독일인을 혹사시키고 있으니. 그는 숨이 막히는지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내가 매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인간이라고 생각지는 마시오. 나는 당신이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련한 청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단 말이오. 그러고는 주먹으로 탁자를 여러 번 내려쳤는데 단 한순간도 눈을 주먹에서 떼지 않았다.
나는 이미 수많은 배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그러고는 20척이나 되는 배의 이름을 마치 한 단어인 양 단숨에 늘어놓았다. 카르는 그러는 그를 보고 있자니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상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어. 나는 선장들이 좋아하는 일꾼이었어. 한 상선에서 몇 년씩 일한 적도 있어. 남자는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절정이라는 듯이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배에서 모든 것이 자로잰 듯해. 유머도 없고 여기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요. 언제나 슈바를 방해하기만 하는 게으름뱅이이니 당장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데 그나마 가엾게 여기서 월급을 준다는 거야. 알겠소? 헌데 나는 모르겠소.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카를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 불안한 배 안, 그것도 미지의 낯선 해양에 정박한 배 안이란 걸 거의 잊고 있었다. 한데 화부의 침대가 카를에게는 집처럼 아늑했다. 선장을 찾아가 보았습니까? 선장을 만나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 보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둡시다. 당신은 차라리 당신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낫겠소.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소.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충고만 하려고 하는군. 내가 어떻게 선장을 찾아간다 말이오? 화부는 피곤한 듯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충고였는걸? 카를은 그곳에서 결국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충고나 하느니 차라리 여행 가방이나 가져오는 편이 나았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 여행 가방을 카를에게 넘겨주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이 가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카를은 그 비싼 가방을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여행 가방을 찾으려 해도 현재의 위치를 거의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뿐이다. 선박 회사도 여행 가방이 뉴욕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카를은 가방 속에 든 물건을 거의 써보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러웠다. 예를 들어 셔츠는 벌써 오래전에 새 것으로 갈아입었어야 하는데 절약을 한답시고 계속 입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는 지금이야말로 깨끗한 옷차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셔츠 차림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가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다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가방 속에 든 양복보다 더 나았다. 가방 속에 있는 양복은 긴급한 상황을 위한 것으로 출발하기 직전 어머니가 수선을 해야 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방 속에는 베로나산 살라미 소시지 한 토막도 들어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특별히 넣어준 것이었다. 한데 항해 중에는 식욕이 없었고 중간 갑판에서 나누어주는 수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조금 먹었을 뿐이었다. 카를은 그 소시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화부에게 그걸 선물할 수 있을 것이었다. 화부 같은 사람들은 작은 선물로도 쉽게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워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업상 관계가 있는 모든 하급 직원들에게 시그를 나누어주어 환심을 샀다. 지금 카를에겐 선물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다. 한데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까지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카를은 다시 여행 가방을 생각했다.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가방을 항해 중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지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 5일간 자신의 왼쪽에서 두 번째 침상에서 잠을 자던 조그마한 슬로바키아인이 밤마다 자신의 여행 가방을 노리고 있다고 계속 의심했던 기억이 났다. 그 슬로바키아인은 카를이 지쳐서 깜빡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낮에 가지고 놀던, 아니 연습했던 긴 장대로 여행 가방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그 슬로바키아인은 낮에는 매우 선량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밤만 되면 가끔씩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슬픈 눈초리로 카를의 여행 가방을 건너다 보곤 했다. 카를은 그런 낌새를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불안한 이민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늘 작은 불을 켜고 이민 대행소의 이해할 수 없는 안내서를 판도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행위는 선내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카를은 그런 불이 가까운 곳에 켜져 있으면 잠깐 졸 수도 있었지만 멀리 있거나 어두울 때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했다. 카를은 정말이지 녹초가 되도록 가방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쩌면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놈의 부트바움, 어디서든 한 번만 만나기만 해봐라.
바로 그때 이제까지 조용하던 정막을 깨면서 멀리서부터 어린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남자들의 조용한 행진이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한 줄로 서서 걷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기에서 나는 것 같은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행 가방과 슬로바키아인에 대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침대에서 막 잠이 들려있던 카를은 깜짝 놀라 일어나 어떻게든 주위를 끌려고 화부를 밀쳤다. 행렬의 선두가 이제 막 문 앞에 도착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적은 이 배의 악대요. 갑판에서 연주를 끝내고 이제 짐을 싸러 가는 거라오.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도 가도 됩니다. 자, 갑시다. 화부가 말했다. 화부는 카를의 손을 잡고 선실을 나서기 전에 침상 위의 벽에부터 마리아 그림의 액자를 떼더니 우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카를과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갔다. 이제 사무실로 가서 신사분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겠소. 승객들이 다 내렸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소. 화부는 걸어가면서 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그는 통로를 가로질러 가는 쥐 한 마리를 옆으로 차서 밟아 죽이려 했으나 마침 쥐구멍에 도착한 쥐를 오히려 쥐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준 격이 되고 말았다. 그는 다리가 길었지만 가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동작이 아주 느렸다. 두 사람은 주방을 통과했다. 주방에는 몇몇 아가씨들이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통 안의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그녀들은 일부러 앞치마에 물을 적셨다. 화부가 리네라는 아가씨를 불러 허리에 팔을 감자 리네는 애교를 부리며 그의 팔에 기대어 한동안 같이 걸었다.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갈래? 화부가 물었다. 내가 갈 필요가 있어요? 가져다 줘요. 리네는 그렇게 대답하며 화부의 발 아래로 달아났다. 저런 예쁜 애송이는 어디서 낚았어요? 그러나 리네는 대답을 드리려 하지 않고 도망쳤다. 일손을 멈추고 있던 아가씨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위에는 작은 지붕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박을 입힌 작은 여인상이 그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배 안의 설비치고는 매우 사치스러워 보였다. 카를은 이곳에는 전혀 와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곳은 항해 중에 1등 선실과 2등 선실의 승객 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대청소를 앞두고 칸막이들이 제거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빗자루를 어깨에 맨 채 화부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카를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머물렀던 선실에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통로를 따라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작은 벨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화부가 공손하게 노크를 하자 들어오시오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화부가 카를에게 겁내지 말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카를도 들어가긴 했지만 문 옆에 서 있었다. 방 안의 세 개의 창문 밖으로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다. 파도의 흥겨운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자니 카를의 가슴도 뛰었다. 지난 5일 동안 계속 바다를 보았는데도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다. 커다란 배들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며 제 무게가 허락하는 한 파도에 몸을 맡겼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그 배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무게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돛대 위에는 가늘고 긴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 깃발은 배가 항진하고 있어서 팽팽하게 펼쳐졌지만 때때로 펄럭거렸다. 군함에서 쏘았을 것으로 보이는 예포 소리가 울렸다. 멀지 않은 곳을 지나는 군함은 강철 외피의 포신을 번쩍이며 안정된 모습으로 항해했지만 수평이 맞지 않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작은 배들과 보트들이 큰 배들 사이로 때를 지어 통과하여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적어도 문가에서는 멀리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뒤로 뉴욕이 있었다. 뉴욕은 마천루에 달린 수십만 개의 창을 통해 카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이 방에서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둥근 탁자에는 세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푸른색 선원 제복을 입은 항해사였고 다른 두 명은 항만청 직원으로 검은 미국식 제복을 입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갖가지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손에 펜을 든 항해사가 먼저 훑어본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면 그들은 쉴 새 없이 이를 딱딱 마주치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무엇인가 기록할 사항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읽기도 하고 일부분을 발췌하기도 하고 서류 가방에 넣기도 했다.
창가의 책상에는 몸집이 작은 남자가 등을 문 쪽으로 돌린 채 앉아서 머리 높이 쯤에 있는 튼튼한 선반 위에 나란히 꽂혀 있는 커다란 장부들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 남자 옆에는 금고가 열려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텅 빈 것 같았다. 두 번째 창문 주위는 텅 비어 있어 바깥 경치를 내다보기에 아주 좋았다. 세 번째 창문 가까이에 두 남자가 서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창가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도 서는 제복을 입고 검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는 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가끔씩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금씩 보였다. 사복 차림의 그는 가는 대나무 막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있어서 대나무 막대가 금처럼 삐죽 나와 있었다. 카르는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사환이 곧 다가와 이곳은 당신이 올만한 곳이 못 된다는 듯한 눈으로 화부를 바라보며 무슨 용무냐고 물었다. 화부는 사환만큼이나 낮은 목소리로 격리 주임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사환은 손짓으로는 화부의 청을 거절했지만 발끝 걸음으로 둥근 탁자를 피해 크게 원을거리며 많은 장부가 둘러싸인 남자에게로 갔다. 사환의 말에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래도 그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남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화부를 향해 그리고 보다 확실히 자신의 뜻을 정했다. 즉 단호한 거절의 뜻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한 것이다. 그러자 사환이 화부에게 돌아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털어놓는 듯한 톤으로 당장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화부는 안타까운 속마음을 호소하듯 카르를 건너다 보았다. 카르는 앞뒤 생각도 없이 항해사의 의자를 슬쩍 건드리기까지 하며 방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사환은 몸을 굽히고 마치 벌레라도 쫓듯이 카르를 잡으려고 했지만 카르이 먼저 격리 주임의 책상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사환이 끌어낼 경우를 대비하여 책상을 꽉 움켜잡았다. 방 전체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탁자에 앉아있던 항해사가 벌떡 일어났고 항만청의 두 남자는 느긋하기는 하지만 주의 깊게 그 사태를 살폈으며 창가의 두 남자는 나란히 섰다. 사환은 신사들이 관심을 보이자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뒤로 물러섰다. 문가에 서 있던 화부는 자신이 행동해야 할 순간을 긴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격리 주임이 의자를 오른쪽으로 빙그르르 돌렸다. 카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밀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낸 다음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격리 주임은 여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두 손가락으로 한편에 밀쳐두었다. 그러자 카르는 그것으로 공식적인 절차가 만족스럽게 끝났다는 듯 여권을 다시 집어넣었다. 제가 볼 때 이곳에 계신 화부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이 배의 슈발이라는 자가 화부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화부님은 지금까지 많은 배에서 만족한 대우를 받고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근무했던 배의 이름은 모두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화부님은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화부님께서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화부님이 승진을 하지도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 화부님을 중상모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화부님의 특별한 불만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카르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정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은 격리 주인이 바로 그 정당한 사람일 가능성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카르는 화부와는 방금 전에 알게 된 사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아무튼 카르는 그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된 대나무 막대를 든 남자가 얼굴을 붉게 상기하는 것에 당황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멋지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진실입니다. 화부는 누가 묻기도 전에, 아니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다. 훈장을 단 남자, 그가 선장인 것을 카르는 그때야 문득 깨달았다. 그 남자가 화부의 말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지 않았더라면 화부가 그렇게 서두른 것은 큰 실수였을 것이다. 선장은 팔을 내뻗고 망치로 내려치듯 단호히 화부를 향해 외쳤다. 이리로 오시오. 이제 모든 건 화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지금이야말로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카르는 그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화부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화부는 아주 침착하게 작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과 수첩 한 권을 단번에 찾아 꺼내들고는 격리 주임은 완전히 무시한 채 선장에게로 가서 창틀 위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그러자 격리 주임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자는 불평불만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격리 주임이 덧붙여 설명했다. 이자는 기관실보다는 격리실에 더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자 때문에 침착한 슈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격리 주임이 화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은 정말이지 주제넘게 활동하고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급료 지불실에서 쫓겨났어. 언제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또 얼마나 여러 번 급료를 타기 위해 지불실에서 격리실로 달려왔어. 슈발은 당신의 직속 상관이니까 그의 부하로서 슈발과 잘 지내야 한다고 늘 좋은 말로 타일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장님까지 괴롭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처음 보는 애송이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고발을 하게 하다니 참으로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카르는 당장이라도 박차고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다. 바로 그때 선장이 말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튼 슈발은 전과 달리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 편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요. 마지막 말은 화부에게 한 말이었다. 선장은 지금 당장 화부 편을 들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화부는 처음부터 슈발에게 C자를 붙여 말할 정도로 스스로를 자제하며 설명하였다. 카를은 격리 주임이 떠난 책상 옆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는 장난삼아 편지 저울을 계속 눌러댔다. 슈발 씨는 불공평하다. 슈발 씨는 외국인을 선호한다. 슈발 씨는 화부를 기관실에서 내줬고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이는 분명 화부의 업무가 아니다. 이제는 슈발 씨의 능력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슈발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다. 그 대목에서 카를은 선장이 자기 동료라도 되는 것처럼 다정한 눈길로 응시했다. 그것은 다만 화부의 약간 서툰 표현 방식이 선장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무튼 화부는 핵심이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고 선장은 화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눈빛으로 아직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남자들은 벌써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화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그것은 여러 면에서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사복을 입은 남자가 제일 먼저 대나무 막대기를 움직이며 낮은 소리로 마룻바닥을 두드렸다. 다른 남자들도 물론 이따금씩 그를 바라보았다. 꾹 참고 있는 것이 분명한 항만청 소속의 두 남자들은 다시 서류를 들고 아직 약간 멍한 상태이긴 했지만 훑어보기 시작했다. 항해사는 다시 자신의 탁자로 다가갔고 격리 주임은 승리를 확신하며 아이러니컬해 보이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러나 사환만은 방 전체를 지배하는 산만한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았다. 그는 높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가련한 화부의 고통을 공감하며 카를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사무실 밖에서는 항구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납작한 화물선 한 척이 산더미처럼 통을 싣고 설명이 있습니다. 통을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분명했다. 산더미처럼 통을 싣고 지나가며 방안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카를이 시간만 된다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을 작은 모터보트들이 핸들을 잡고 똑바로 서 있는 남자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직선을 그으며 사라졌다. 놀란 카를의 눈앞에는 특이하게 생긴 부표들이 잠잠한 바다 위로 가끔씩 떠올랐다가 곧 파도를 뒤집어 쓰고는 가라앉았다. 원양기선의 보트에는 승객들이 억지로 밀어넣은 것처럼 가득 차 있었는데 승객들 대부분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몇 사람만은 눈앞에 계속 펼쳐지는 새로운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돌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움직임, 불안한 동작들은 요동하는 바다에서 의지할 것 없는 인간과 인간의 작품들로 전이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빨리,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부는 무엇을 했던가? 그는 땀에 뒤범벅이 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창틀 위의 서류들은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지 못했다. 화부에겐 슈발에 관한 불만이 사방에서 밀물처럼 몰려왔고 그 중 하나만으로도 슈발이란 작자를 완전히 매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가 선장에게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뿐이었다. 대나무 막대기를 든 남자는 한참 전부터 천장을 향해 나지막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고, 항만청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탁자에 항해사를 앉혀놓고는 놓아줄 기색이 없었으며, 격리 주임은 당장이라도 끼어들고 싶었지만 선장이 느긋하게 앉아 있었으므로 참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사화는 열중시어 자세로 선장이 화부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한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두 사람은 아마 사무실에서 쫓겨날 것 같았다. 선장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는 드디어 상사로서의 공평한 면모를 드러낼 상황이 주어졌지만 역시 그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편 화부는 물론 극도로 격앙된 상황이긴 했지만 선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카를은 화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말입니다. 지금처럼 설명하시면 선장님께서 당신의 말을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선장님께서 어떻게 기관사나 사관들의 이름이나 세례명을 모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름이며 세례명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면 선장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고충을 정리해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차례차례 설명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제게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가방도 훔쳐가고 가끔 거짓말도 할 수 있겠지. 카를은 그런 생각을 했다. 카를의 말이 도움이 되긴 했을까? 하지만 벌써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화부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즉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남자로서 자존심이 짓밟힌 데다가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공경을 겪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자 눈물이 걸성해져서 카를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갑자기 어투를 바꾼다 말인가? 해야 할 말들은 모두 한 것 같은데 그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아직 한마디도 못한 것 같은데 높으신 분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추종자인 카를이 끼어들어 훌륭한 가르침을 주려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는 대신 좀 더 일찍 왔다면 좋았을걸? 카를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표시로 화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바지 솔기를 매만지며 생각했다. 하지만 화부는 그런 카를을 오해했다. 카를이 은밀히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카를과 언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것도 둥근 탁자에 앉은 남자들이 의미 없는 소음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작업을 방해받은 데 대해 한참 전부터 화가 나 있었고 격리 주임은 선장의 인내심을 이해할 수 없어 당장이라도 폭발할 기세이며 사화는 높으신 분들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와 화부에게 거친 눈길을 던지고 있었으며 선장까지도 가끔씩 친절한 눈으로 건너다보던 대나무 막대를 가진 남자는 화부를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아니 불쾌한 내색을 드러내며 작은 메모장을 꺼내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어 메모장과 카를을 번갈아 보고 있는 지금 말이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압니다. 카를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화부의 장광설을 막으려 애를 썼지만 말다툼 중에도 화부를 향해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맞고 말고요. 그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카를은 얻어맞을까봐 화부가 내젓는 손을 붙잡고 싶었다. 아니, 그보다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을 안정시켜줄 말을 나직이 속삭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화부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있었다. 카를은 최악의 경우 절망에 빠진 화부가 여기 있는 7명의 남자 모두를 제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약간의 위안을 삼았다. 눈길을 돌리자 책상 위에는 전선이 연결된 많은 누런 단추들의 판이 놓여 있었다. 한 손으로 그 단추들은 누르기만 하면 통로마다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배 전체에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지금까지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대나무 막대를 든 남자가 카를에게로 다가와서 낮지만 화보의 고함 소리를 누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 순간 문 뒤에서 이 남자의 말을 기다리게라도 한 것처럼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사환이 선장을 건너다 보자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사환이 가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낡은 예복을 입은 중간 정도 키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외모로 보아서는 기계를 만지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남자가 바로 슈발이었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어느 정도 흡족한 빛이 떠올랐다. 카를은 그들의 눈초리에서 그가 슈발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팔을 쭉 내 뻗은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화보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가 틀림없는 슈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화보는 세상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걸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지금 거기에는 그의 모든 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힘까지도 들어있다. 그는 그의 앞에 저기 늠름한 예복 차림으로 화보의 임금 지급표와 작업 증명서로 보이는 장부책을 팔에 끼고 거리낌 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확인하려는 듯이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차례차례 바라보았다. 거기에 있는 7 남자들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선장이 조금 전 그에게 불만을 표시했거나 어쩌면 그런 척 했다고 해도 화보에게 괴롭힘을 당한 지금에 와서는 슈바를 비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화보와 같은 남자는 아무리 엄하게 다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슈바를 질책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가 그동안 화보의 괴팍한 성격을 완전히 꺾어놓지 못하여 감히 선장 앞에 나서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화보와 슈발의 대결은 어쩌면 상급 공청회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은 것이었다. 슈발이 아무리 자신의 속마음을 잘 숨긴다고 해도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사악함이 언뜻 비치기만 해도 그곳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었다. 카를은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카를은 그 자리에 있는 신사들 개개인의 예리한 감각이며 약점, 성향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제까지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그다지 헛된 것이 아니었다. 화부가 좀 더 일을 잘 해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싸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화부는 슈바를 데리고 온다면 그 밉살 맞은 머리통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슈발에게로 몇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결국은 슈발이 자발적으로건 선장이 불러서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카를은 왜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왜 여기까지 오면서 화부와 전략을 논의하지 않고 다짜고짜 들어왔단 말인가? 대체 화부는 이야기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유리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겠지만 반대 신문이 가해지면 예나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화부는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는데 무릎에는 힘이 빠졌고 머리는 약간 들려 있었다. 공기가 그의 벌어진 입을 통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니 공기를 가공하는 폐가 몸 안에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반대로 카를은 힘이 마구 솟아나며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가 낯선 나라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앞에 두고 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 부모님들이 볼 수 있다면 최후의 정복은 차치하고 아직 승리도 못했지만 부모님은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지 않을까? 그를 자신들 사이에 앉히고 칭찬해주지 않을까? 부모님은 그렇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눈을 한 번쯤 찬찬히 들여다봐 줄까? 부적절한 의문들, 그리고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기에 부적절한 순간,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화부가 무슨 일인가를 꼬투리 잡고 제가 부정직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한 아가씨가 화부가 이리로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선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신사 여러분, 저는 어떤 내용이건 제가 가지고 온 서류를 근거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 밖에 있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발이 말했다. 그것은 물론 남자다운 명쾌한 발언이었고 그 말을 들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오랜만에 인간다운 발언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 멋진 발언에 빈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슈발은 일과 관련하여 부정직함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
그는 왜 민족적 편견이 아니라 부정직함을 비난하고 싶었던 것일까? 화부가 사무실로 가는 걸 주방의 아가씨가 보았다고 했을 때 슈발은 즉시 그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죄의식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증인들까지 곧 데려왔고 그 증인들이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건 분명한 속임수다. 그런데 이 신사들은 그런 속임수를 눈감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적절한 행동이라고 칭찬해 주다니. 주방 아가씨의 보고를 받고 여기 나타날 때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인가? 그것은 화부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여 점차 명확한 판단력을 잃게 만들려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었다. 슈발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판단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왜 이제야 노크를 했을까? 아까 저 신사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화부는 이미 끝장났던 게 아닐까? 모든 것이 명백했다. 슈발도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모든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신사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다. 그들에겐 충격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칼을 서둘러라. 바로 그때 선장이 손짓으로 슈발을 제지했고 슈발은 즉시 그의 발언 기회가 잠시 연기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물러나 그의 편이 된 사황과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화부와 카르를 견질하며 자신만만한 손놀림을 했다. 슈발은 그런 식으로 다음번 연설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야콥씨, 저 젊은이에게 무언가 물어보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선장이 대나무 막대를 든 남자에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대나무 막대를 든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그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카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카르는 단막극과도 같은 이 남자의 집요한 질문에 빨리 대답하는 것이 본권에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여권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여권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카르 로스만입니다. 그렇다면 야콥이라고 불린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와 함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문을 열었다. 선장과 격리주임, 항해사, 사왕까지도 카르의 이름을 듣고 크게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항만청 소속의 신사들과 슈발만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야콥씨가 다시 입을 열어 약간 경직된 걸음걸이로 카르를 향해 걸어왔다. 내가 너희 외삼촌 야콥이다. 나의 귀여운 조카야. 어쩐지 처음부터 그런 예감이 들었지. 그는 선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한 다음 카르를 얼싸안고 입까지 맞추었다. 카르는 아무 말 없이 그가 하는 대로 놓아두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포옹에서 풀려나자 카르는 매우 공손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 새로운 사건이 화부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골똘히 계산했다. 슈발이 이 사건으로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은 일단 없었다. 젊은이, 자네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나? 카르의 질문으로 야콥씨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선장이 말했다. 야콥씨는 자신의 흥분한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창가로 몸을 돌렸다. 지금 자네의 외삼촌이라고 밝히신 분은 에드워드 야콥 상원 의원이시네. 눈부신 앞날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아마 자네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네. 처음이라 어리벙벙하겠지만 잘 좀 생각해 보게. 그리고 정신 차리게. 미국에 야콥 외삼촌이 계시긴 하지만 카르는 선장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야콥은 상원 의원님의 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네. 선장이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오빠이신 야콥 외삼촌은 세례명이 야콥이고 성은 물론 제 어머니의 성과 같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은 벤델마이어입니다. 여러분, 창가에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상원 의원이 명랑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카르의 성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항만청 관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중에는 감동을 받은 듯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정을 잘 몰라서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 말은 그렇게 우스운 말이 아니었는데 카르이 생각했다. 여러분, 상원 의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도한 바도 아니지만 여러분께서는 간략한 가족 드라마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선장님만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대목에서 선장과 상원 의원은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서 들어야 해. 카를은 그렇게 생각하며 겪는 줄로 보니 화부가 다시 원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뻤다.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체류란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해 미국 시민이 된 저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저는 유럽의 친척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 여기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둘째,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아주 오래된 옛날 일까지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이 올까봐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때는 유감스럽게도 조카의 부모와 그 일가 친척에 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지요? 외삼촌이야 틀림없어.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야? 카를은 그렇게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다. 내 사랑스러운 조카는 그 부모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쓴다면 쫓겨났습니다. 귀찮은 고양이를 내다 버리듯이 말입니다. 저는 조카가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미워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라는 것도 잘못했다는 말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그럴듯하군. 하지만 외삼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싫어. 게다가 외삼촌은 그 일을 몰랐을 텐데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제 조카는 그러니까 외삼촌은 몸을 굽혀 대나무 막대에 기댔다. 그러자 이런 경우 늘 생겨나는 불필요한 엄숙함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었다. 제 조카는 하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하녀는 35세로 요한나 브루머입니다. 유혹에 빠졌다라는 표현으로 제 조카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달리 적절한 단어를 고르기가 쉽지 않군요. 벌써 외삼촌 가까이 다가온 카를은 이제 몸을 돌려 외삼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침착하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사실 상원 의원의 조카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화부가 카를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은 것 같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동감의 표시로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카를이 선실 안에서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히 알려져 버렸으니 그가 미소를 지은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브룸무란 여자는 외삼촌은 그 얘기를 계속했다. 제 조카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로 야코업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틀림없이 부족한 저를 염두에 둔 이름 같은데 제 조카가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준 것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카의 부모는 양육비 부담이나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고 저는 그곳의 법률 사정이나 조카 부모의 여러 형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부담과 스캔들을 피하려고 아들인 제 사랑스러운 조카를 미국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않고 무책임하게 말입니다. 만일 그 하녀가 제게 보낸 편지에 그 편지도 오랫동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그저께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모든 사건의 전말과 제 조카의 생김새 그리고 영리하게도 배의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젊은이는 뉴욕 항구의 뒷골목에서 그만 시들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목적이라면 여기서 이 편지의 몇 토막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외삼촌은 빽빽하게 쓴 두 장의 커다란 편지지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 편지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단순한 계산과 아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쓴 것이므로 분명히 감동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모든 저간의 사정을 밝히는데 필요 이상의 오락을 제공할 마음이 없고 또 제 조카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조카를 위해 마련해 놓은 조용한 방에서 이 편지를 읽으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를은 그 여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점점 사라져가는 과거의 회상 속에서 그녀는 부엌의 천장에 팔꿈치를 꿰고 앉아 있었다. 카를이 아버지가 마실 물을 가지러 가거나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이따금씩 부엌에 가면 그녀는 카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때때로 찬장 옆에서 불편한 자세로 편지를 쓰다가 카를의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도 했는데 그런 때에는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가끔 부엌 옆에 있는 자신의 좁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십자가를 향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카를은 조금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조금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또 어떤 때는 부엌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카를이 길을 막으면 마녀처럼 깔깔 웃으며 뒤로 물러서곤 했다. 또 카를이 부엌에 있을 때면 부엌문을 잠그고 나가게 해달라고 청할 때까지 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 어떤 날은 카를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무 말 없이 카를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한 번은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며 카를하고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카를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는 문을 잠갔다. 목이 졸리도록 카를의 목을 힘차게 끌어안은 그녀는 옷을 벗겨달라고 부탁하면서 실제로는 카를의 옷을 벗겨 자신의 침대에 눕혔다. 마치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그를 내주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쓰다듬으며 사랑하고 싶다는 듯 말이다. 그녀는 그를 차지한 것을 확인한 듯이 카를, 오 나의 카를 하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녀가 그를 위해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침구가 불편하기만 했다. 그 뒤 그녀도 그의 곁에 몸을 눕히고 그에게서 어떤 비밀을 알아내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게 화를 내며 그를 흔들어 댔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카를에게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가슴을 내밀어 주었지만 카를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벌거벗은 자신의 배를 카를의 몸에 대고 누르며 손으로는 카를의 두 다리 사이를 더듬었으며 이때 카를은 너무 불쾌하여 머리와 목을 베개에서 빼내어 흔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서너 번 카를에게 밀착시켰다. 카를에게는 그녀가 벌써 그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그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만나자는 말을 수없이 했고 카를은 울면서 자신의 침대로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외삼촌은 그걸 가지고 거창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카를을 생각하고 외삼촌에게 그의 도착을 알린 것이다. 그녀 덕분에 일이 잘 되었으니 카를은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외삼촌인지 아닌지 너에게서 확인받고 싶구나. 상원 의원이 말했다. 당신은 제 외삼촌입니다. 카를이 이렇게 말하며 그의 손에 입을 맞추자 그는 카를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외삼촌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외삼촌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 부모님들이 외삼촌에 대해 늘 나쁘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이야기 중에는 몇 가지 틀린 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외삼촌께서는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없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신사분들은 별 상관도 없는 일의 상세한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상원 의원은 그렇게 말하며 눈에 띄게 관심을 보이는 선장에게 카를을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 조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님, 조카분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배에서 이 같은 해우가 이루어지다니 큰 영광입니다. 선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런 인사는 군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3등 선실은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승선하고 계신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는 3등 선실의 손님들이 예를 들어 미국 배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등 선실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카를이 말했다.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상원 의원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반복했다. 다만 제 여행 가방이 없어졌을까봐 걱정입니다. 그 말을 하자 이제까지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들이 모두 기억나서 카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존경심과 놀라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항만청 관리들만이 엄격하고 자족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토록 부적절한 때에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그들 앞에 놓인 회중시계만이 지금까지 이 방 안에서 일어났고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했다. 선장 다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첫 번째 사람은 화부였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카를과 악수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화부는 상원 의원에게도 축하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원 의원은 화부가 주제넘은 행동이라도 했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화부도 즉시 그만두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므로
모두가 카를과 상은 의원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카를은 슈발의 축하 인사까지 받고 답례 인사도 하게 되었다. 다시 조용해졌을 때 항만청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영어로 한두 마디 했는데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상원 의원은 자신의 기쁨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물론 모두가 상원 의원의 이야기를 수긍했을 뿐만 아니라 흥미를 보이며 경청했다. 예를 들어 그는 한여의 편지 속에 씌어있는 카를의 독특한 인상착의를 혹시 필요할 때 즉시 볼 수 있도록 수첩에 적어두었다고 들려주었다. 그래서 화부가 듣기 거북한 장광스를 널어놓는 동안 수첩을 꺼냈고 한여가 기록한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장난삼아 카를의 외모와 비교해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조카를 찾아내다니요. 선장은 다시 한번 축하를 받으려는 상원 의원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다. 이제 화부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삼촌의 이야기가 끝나자 카를이 물었다. 카를은 이제 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으므로 생각하는 바를 모두 말해도 좋을 것 같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되겠지. 상원 의원이 말했다. 그리고 선장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를 해드릴 거야. 우리는 화부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신사분들도 같은 의견일 거야. 하지만 정의가 문제될 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렐이 말했다. 카렐은 외삼촌과 선장 사이에 서 있었는데 어쩌면 그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화부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걸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바지 벨트 안에 반쯤 찔러 넣고 있었는데 흥분된 몸 동작으로 인해 바지 벨트와 줄무늬 셔츠가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고통을 모조리 털어놓았는데 몸에 걸친 누더기를 조금 보인다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제 사람들은 그를 밖으로 떠매고 갈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분이 낮은 사왕과 슈발이 자기를 밖으로 내몰고 가는 최후의 친절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슈발은 편해질 것이고 격리 주임의 말처럼 절망에 빠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장은 루마니아인만 고용할 것이며 어디서나 루마니아어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이 정말 더 나아질 것이다. 어떤 화부도 격리실에서 떠들어대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지막 장광설은 상원 의원이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조카를 찾게 된 간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으므로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아무튼 그 조카는 화부를 위해 이미 여러 번 애를 썼으므로 그를 다시 찾게 해준 화부의 공로는 이미 충분히 갚은 터였다. 화부도 상원 의원의 조카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할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그가 상원 의원의 조카라고 해도 선장이 된 것은 아니잖은가? 선장의 입에서 결국은 부정적인 말이 떨어질 것이다. 그는 카를의 생각처럼 화부도 카를을 건너다 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적들로 가득한 이 방에서 유감스럽게도 달리 눈을 둘 곳이 없었다. 상황을 오해하지 말게 상원 의원이 카를에게 말했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규율도 중요하거든. 정의와 규율, 특히 이곳의 규율은 선장님의 판단에 달려있어. 그렇지. 화부가 중얼거렸다.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한 사람들이 낯선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배가 뉴욕에 막 도착한 때라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선장님을 우리가 지나치게 지체하게 만들었으니 지금이야말로 하선하기에 가장 적당한 순간일세. 게다가 쓸데없이 참견을 하여 두 기관사의 하찮은 다툼을 큰 사건으로 만들지는 말아야겠지? 나는 너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빨리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저는 즉시 두 분을 위해 이 보트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외삼촌의 말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자 카를은 놀랐다. 외삼촌의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격리 주임이 황망히 책상으로 가서 선장의 명령을 수부장에게 전달했다. 시간이 촉박하군, 카를이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외삼촌이 나를 겨우 찾아냈는데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 그리고 선장은 예의 바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을 바랄 수는 없군. 규율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예의도 한계가 있지. 외삼촌은 분명 선장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야. 슈발과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와 악수를 한 것까지 후회가 되는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쓰레기야. 카를은 그런 생각을 하며 화부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혁대에서 빼내어 자기 손안에 넣고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 모든 걸 참고 계시죠? 화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을 찌푸리기만 했다. 그러고는 카를의 손과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당신은 이 배 안의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카를은 자신의 손가락을 화부의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뺐다 했다. 화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아무도 자신의 기쁨을 비난할 수 없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를은 화부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갈라진 생기 없는 손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보물이나 되는 양 자기 뺨에 대고 누르며 울었다. 하지만 상원 의원인 외삼촌이 벌써 그의 곁으로 와서 가볍게 그를 잡아 끌며 데려갔다. 저 화보에게 반한 것 같구나? 상원 의원이 말하며 카를의 머리 넘어 선장에게 의미 있는 시선을 보냈다. 너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저 화보를 만났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야. 그건 기특한 일이지. 하지만 나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지나친 행동은 삼가라. 너의 위치도 있지 않느냐?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누군가 거칠게 문에 몸을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한 선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약간 거칠게 보이는 그는 여자들이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원은 아직도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것처럼 발꿈치를 쿵쿵거리며 소리쳤다. 마침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선장 앞에 서서 경례를 하려 했는데 그때 자신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보았다. 그는 그걸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저들이 제게 앞치마를 둘러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구두 뒤축을 딱 붙이고 경례를 했다. 누군가 웃으려 했지만 선장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이 좋은 모양이군. 그런데 대체 누가 밖에 있나? 제 증인들입니다. 슈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항해가 끝나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즉시 들어오도록 하게 선장이 명령을 했다. 그러고는 상원의원에게 몸을 돌리고 공손하지만 성급한 의조로 말했다. 존경하는 상원의원님, 조카분과 함께 이 선언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보트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이 제게는 커다란 기쁨이자 영광이었다는 걸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머지않아 의원님과 나누었던 미국 선박 사정에 관한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처럼 유쾌하게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 조카만으로 충분합니다. 외삼촌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음번 유럽 여행을 할 때는 아마 선장님과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외삼촌은 그렇게 말을 맺으며 카르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그렇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선장이 말했다. 두 신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카르는 말없이 선장에게 잠깐 손을 내밀 뿐이었다. 선장은 벌써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슈발의 인솔하에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몹시 시끄러웠다. 선우는 상원의원에게 앞장을 서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상원의원과 카르를 위해 군중을 헤쳐 길을 내주었다. 상원의원과 카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를 쉽게 통과했다. 평소 명랑한 성격의 그들은 슈발과 화부가 선장 앞에 와서까지도 장난삼아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카르는 그들 가운데서 주방 아가씨 리네를 찾아냈다. 리네는 흥겨운 듯 카르에게 눈을 찡긋하며 선원이 내던진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다. 그 앞치마는 리네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원을 따라 사무실에서 나왔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짧은 계단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보트로 이어졌다. 이제까지 그들을 안내해온 선원이 보트에 훌쩍 올라타자 보트 안의 선원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다. 상원의원은 카르이 맨 위의 계단에서 격한 울음을 터뜨리자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주의를 주었다. 상원의원은 오른손을 카르의 턱에 대고 그를 꼭 껴안은 채 왼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은 그런 자세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서로 꼭 붙어서 보트에 올랐다. 상원 의원은 카르를 위해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편안한 자리를 내주었다. 상원 의원이 신호를 하자 선원들은 보트를 밀치고 즉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에서 몇 미터 떨어지자마자 카르는 자신이 바로 격리실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쪽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 창문 모두를 슈발의 정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손을 흔들었고 외삼촌이 답례를 했다. 한 선우는 노를 젓는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도 멋지게 손키스를 보냈다. 이제 더 이상 화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카르는 자신과 무릎을 맞대고 있는 외삼촌의 눈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남자가 그에게 화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외삼촌도 눈길을 피하며 보트를 흔들고 있는 파도를 쳐다보았다.